오늘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한국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은 민족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모세의 세 번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2세들에게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에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 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기억하라,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 기억한 하나님을 교육하라, 27장부터 34장까지는 그 기억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가지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제국과, 두 번째는 그저께 있었던 3.1 운동과, 세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네 번째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변천사, 근현대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대한제국을 먼저 생각하면 1897년 대한제국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조선으로 있다가 일제강점기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었다가 1910년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날입니다. 3.1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세 번째는 3.1 운동의 결과로서 내적으로서는 무단 통치를 하던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은 무단으로 총칼로 지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화 통치로 내적으로서는 바뀌었고, 외적으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3.1 운동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대한제국에 대해서입니다. 구한말의 제국의 그 세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한국을 중심해서 흐름은 이런 한 가지의 만화와 같은 사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잡을 것인가, 중국이 한국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방관하고 있던 러시아가 한국을 먹을 것인가, 이 3파전으로서 한국이 풍전등화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싸만 전제가 중일전쟁입니다. 1894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1894년에 중일전쟁을 해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1895년에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 영향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1895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사변이 벌어집니다.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경복궁에 계신 그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한다. 그게 1895년에 있었던 일이고, 고종 황제가 두려워서 1896년에 경복궁을 떠나서 아관 파천이라는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집무실을 이동을 합니다.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 황제가 업무를 바라보죠. 다른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참 한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왕이 한 나라의 공사관에 가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다? 그래서 1897년에 고종이 1년 만에 나오면서 경복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덕수궁으로 들어가가지고 국호를 바꿉니다. 국호가 이제 더 이상 우린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국호를 바꿨습니다. 대한이라는 건 크다, 위대하다. 한이라는 건 한국이고,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왕으로서 중국은 황제고 우리는 왕이었다. 중국 밑에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우리도 대한, 위대한 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래서 국호를 바꿨습니다. 국호만 바꿨지 세계적으로서의 어떤 대한제국의 위세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일본에 의해 가지고 전쟁에 지고 나서 힘을 못 쓰게 되니 러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러시아가 등장을 해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죠. 그 엄청날 것 같은 러시아가 일본한테 집니다. 그리고 1905년에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일사늑약이 일어나죠. 고종은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계적으로 대한제국이라는 그런 나라로 인정을 못 받고 외교권이 뺏겨서 이제 일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종이 1907년에 헤이그로 세계 평화 회담의 헤이그로 밀사를 3명을 보냅니다. 그 밀사를 보내고 나서 조금 후에 한국인보다 한국 사람을 사랑했었던 호모 헐버트라는 분을 이제 보냅니다. 이 헐버트는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여기는 양화진입니다. 헐버트의 묘입니다. 헐버트는 지금 우리나라가 훈민정음이 창시되고 훈민정음이 조금 이렇게 한글을 그때는 한글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이고 또 이렇게 조금 한보다는 낮게 생각해서 언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헐버트가 한국에 와서 교육을 하는 가운데 한글의 위대성을 깨닫고 이 한글 학자로서 이 헐버트가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시경도 이 헐버트의 제자입니다. 당시의 한글은 그냥 모두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어에서는 분명히 띄어쓰기가 있었는데 이 한국은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이거 읽는 사람들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걸 하고 이 헐버트가 한글의 띄어쓰기를 만들었고 부호를 만들었고 했던 그런 한글 학자이면서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이 한국의 문화를 보호해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한글 학자이면서도 문화를 굉장히 사랑했고 이분은 또 애국자였습니다. 헤이그에 가서 이 한국인을 위해서 대변을 많이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용산에 가면은 거기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이제 가운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땐 사실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립박물관의 10층 석탑이 이렇게 가운데에 딱 서 있는 걸 보고 이건 도대체 뭐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제가 그것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헐버트가 이것은 문화재를 대한제국의 문화재를 착취해간 거다 해서 국제 여론에 퍼뜨려서 그것을 다시 회수하게끔 했었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이제 합니다. 이제 헐버트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많이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헐버트는 추방을 당하죠. 헐버트는 이제 미국으로 추방돼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이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죠. 이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시신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거기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정말로 어렵게 86세 나이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계실 동안 소천을 하시고 그분의 소원대로 묻힌 것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모르게 이제 힘을 썼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를 찾아야 줘야겠다 해서 활동을 많이 한 것이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경술국치가 일어나자 이제 완전하게 이제 대한제국은 일본 밑으로 들어가고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권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과 땅은 있지만 주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한제국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게 됐습니다. 1차 대전이 1918년에 끝났습니다. 1차 대전 1914년부터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났습니다. 1918년에 끝나면서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 모든 민족들은 자기의 민족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의를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 이념을 갖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났고 1919년에 3월 1일 한국에서는 이제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의 그 말을 제일 먼저 한 것은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입니다. 미국에서의 한국 사람들이 그래, 우리나라는 우리의 자주권을 가져야 돼. 미국에서 일어났고 그게 일본에 가서 28 독립선언문으로서 퍼졌고 그게 3월 1일 날 한국에서 3.1절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깃발을 올리게 됐습니다. 3.1절 깃발. 3월 1일 날, 3월 1일이라는 공교롭게 올해 3월 1일 날은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World Day of Prayer 해가지고 세계 기도일이 있습니다. 세계 기도일은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한 가지의 나라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팔레스티나였습니다. 팔레스티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데 이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1월 26일은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날이 인베이전 데이라고 합니다. 침략일이라고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1948년 5월 15일인데 이 팔레스타인은 그날을 카타스트로피를 재난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객관적인 사건이죠. 과거의 사건인데 오늘의 주관적인 사관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3.1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3.1 운동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한 일본의 그 강점기의 한국인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군화발로 칼과 총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이 3.1 운동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통치를 해서는 안 하구나. 그래서 문화 통치로 바뀌어. 무당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를 갖다 존중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통치의 방법이 내적으로 바뀌었고 외적으로 이제 어저께 그 3월 1일 때 있었던 겁니다. 감동적인 거는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할 때 아이들을 세워서 그 독립선언문을 갖다 낭독하게끔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서 그냥 제3자의 입장으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프로그램의 일원으로서 이 독립선언문을 읽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을 이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 계속됐습니다. 이게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서울에서 3월 1일이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이 독립 만세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상하이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제 대한제국이었죠. 황제가 다스린 나라에서 이제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대한이라는 건 위대한 한국의 민국입니다. 국민이 주인된 나라. 그래서 임시정부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설립을 하고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가 됐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대통령 리승만.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한테 이승만뿐만 아니라 공과가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공로고 과라는 것은 과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렇죠. 우리 가운데 다 나는 정말로 의롭게만 살아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정부가 이승만의 과에만 초점을, 과실에 대한 초점을 해서 그걸 부각시키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한송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가명으로서 종신형을 받았다가 계속 사람들이 탄원을 해서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단 5년 6개월 만에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마쳤었던, 한 5년 기간에 이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쳤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전공이 뭐냐면 국제법입니다. 프린스턴에서 국제법이고, 아까 1차 대전이 끝날 때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다고 했죠. 이분이 학위를 프린스턴의 총장이었었던 그 윌슨한테 받습니다. 이 윌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두 가지의 일본이 갑자기 그 손을 든 건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폭입니다.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하나 떨어졌고, 그래도 항복을 하니까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하나 더 떨어뜨립니다. 바로 그 시점에 소련이 참전을 합니다. 소련은 원래 일본과는 그렇게 참전을 했을 때는 안 하기로 한 그런 사이였는데, 연합군으로 참전을 하자 양쪽으로 일본이 밀리게 되자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갑자기 맞는 그런 광복이었습니다. 소련은 물밀듯이 내려와서 북한을 이미 점령을 했고, 이 남한해선 쪽에서는 이제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들어왔습니다. 후에. 그런 상태에서 소련은 천천히 김일성을 앞서서 공산화를 시켰고, 우리는 이게 백성들이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인가 뭔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당시에 여론을 보면 70%가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할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조선을 지나서, 대한제국을 지나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갑자기 독립을 하니까 이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잡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규절 중에, 이분은 언제나 자유를,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싸맸었고, 그렇게 마지막을 마감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여러분한테 카톡 보낸 거 마지막 귀절이 그랬습니다. 자유는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구원이란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적인 영혼 구원을 넘어서 인간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육의 전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구원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억눌리고 억압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과 내적인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죄와 욕망 가운데에서의 자유함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입니다. 외적인 자유는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어떤 물리적으로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의 자유고, 내적인 자유는 우리의 죄, 우리의 욕만, 우리의 욕심,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멍해가 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이 둘은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고 얘기한다면 다 같이 있는 조라면 이 구원은 우리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쓴 것처럼 토인비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불행이 있다면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그 어떤 커다란 역사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 그것이 고통이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교훈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대한민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민족적인 사명이 있는 거고, 이곳에서 안다는 것은 지역적인 사명이 있는 거고,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내신 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